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한 번씩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시험지에 이름 쓰라고 제가 한 4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름 안 쓰셨네요. 이름 쓰면 많이 있는데 쓰실 필요가. 그리고 답을 고칠 때는요 색깔 펜으로 하시는 거예요. 색깔 펜으로. 알겠지? 이렇게 하면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게 네가 답으로 쓴 건지 아니면 틀려서 고쳐 쓴 건지 이걸 내가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자, 숙제 검사도 할 거니까 숙제도 같이 보실게요. 숙제. 자, 여러분 보시면 숙제도 사이즈가 요거죠? B5 사이즈죠? 그럼 당연히 얘도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아니에요. 답지는 A4 사이즈니까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잘했다. 그죠? 여기는 왜? 특이한 거. 뭐야, 되는 게 아니네. 붙인 척 하고 있네. 멀다. 주실래요? 그거를? 네. 뭐라고요? 아, 이거 테스트? 아, 네네. 그거 감안하고. 주세요. 오, 얘 떨어질라. 오. 대부분 중복된 것들이랑 쓴 것들 중에서 틀렸다고 표시하는데 맞은 것도 많이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야, 왜 이렇게 빨간 맛이야? 레드벨벳이요?
잘했어요. 저. 좋아요. 잘했습니다. 아, 예, 이 사이즈는 안 붙이는 겁니다. 뭐 같은 말이고. 파란색이 이제 수정하거나 이제 못 쓴 거나 그런 거구나. 맞지? 알았어. 자, 네. 같은 말이니까. 얘는 뭐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잘했고. 오케이. 잘했어. 그죠? 희한하다. 문제는 다 맞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좀 표시를 해주실래요? 알겠죠? 거기를 좀 고쳐주시고요.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 서윤이가 헷갈리는 부분이 어딘지를 내가 파악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다음에 보자. 뭐가 안 붙어 있는지? 응? 이렇게 잘 봤습니다. 자, 검사하는 데만 한참 걸리네. 자, 일단은 그 데일리 테스트 방금 보신 거 있죠? 이거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드백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피드백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수업해야 할 이제 자료가 있어서 요거를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하나, 둘, 셋, 넷. 네, 요거 좀 하나씩 넘겨주세요. 자, 다 전달 받으시고. 그 풀 걸리적거리고 주세요. 여기다가 제가 드릴게요. 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주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복습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반적인 거를 리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어와 한글에 대한 차이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다. 그 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언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시간과 장소를 이제 차이를 두면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영어는 이제 격의 언어다.
근데 반면에 한글은 조사의 언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격의 언어, 즉 위치의 언어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는 자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그 품사에 대한 거. 품사라는 거는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서 구분 지어놓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단어의 동아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단어에는 총 8개의 동아리, 그래서 우리가 일명 8품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명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3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명사라는 거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름 또는 개념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펜이나 경기도나 행복과 같은 게 전부 다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영어는 상업 문명으로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개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수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특히 여기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앞이나 뒤에 뭔가가 붙어줘야 된다. I have a pen 하면 틀린 거라고요. 됐어요? a pen이 되든, the pen이 되든, pens가 되든, your가 되든, this가 되든, that이 되든 뭔가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었다. 바로 이어서 대명사. 자, 명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표현이 바로 대명사였죠. 그래서 그것 좀 빌려줘 할 때 그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는 거고 너라고 말할 때 너가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른 거니까 역시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또 man이라는 녀석이 있고 dinner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원래 이름 대신에 이렇게 부른 거죠. 원래 이름 대신에. 그렇죠? 그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냐? 지난번에 제가 예시를 들었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9만 원 삥 뜯은 거 얘기해줬었죠. 그렇죠? 그 예시를 통해서 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동사인데요. 자, 동사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녀석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동사가 없으면은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모든 행동, 행위, 뭐 움직임 뭐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었다 라던가 그 다음에 생각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동사에다가 전부 다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flies, bought, made, met, want에 이어서 여기서 talked도 있고요. will sit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동사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부 다 다자로 끝나는 녀석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심.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다음 내용을 갈 건데 지금 방금 드린 프린트 일단 집어넣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드린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꺼내주세요. 거기에서 한 파트가 남았거든요. 형용사가 남았습니다. 형용사. 그 부분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 프린트의 여기 형용사 부분과 방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끝내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끝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맨 뒷페이지를 펴주시면은 거기에 형용사라고 써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펴주십시오. 자, 다 피셨나요? 됐어요? 됐어? 다 피셨어요? 다 폈어? 아직 안 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네요. 지난번에 나눠준 프린트라고요. 아저씨. 설마 안 가져왔어. 설마 첫날부터 이 자스가 설마 안 가져왔어. 안 가져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복사 안 해줍니다. 그냥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필기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저 영상을요. 제가 하나 알려줄게요.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 촬영한 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개로 올려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제 그냥 렉스캉만 치면은 그 우리 학원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필기를 못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서 보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만약 프린트를 안 가져왔다면요. 또는 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뭐 자체적으로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잖아. 학생들보다요 강사들이 더 많이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방금 전에도 리뷰를 했지만 잘 봐봐.
영어는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10번은 넘게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자리 잡는 거.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품사, 성분, 형식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품사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 동사 딱 3가지 배웠습니다. 3가지. 그럼 오늘 배워야 하는 게 나머지 품사 5개에 대한 거 그리고 성분도 5개가 있고요. 형식도 5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 배워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쓸 게 있는데요. 아직은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쭉 써볼게요. 뭘 쓸 거냐면요. 여기다가 8개의 품사를 정리해서 제가 쫙 쓸 건데요. 자, 한번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자,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임말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옆에다가 좀 짧게 쓸게요. 그래서 얘는 명사, 대명사니까 그냥 대라고 쓸게요. 얘는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마지막 감탄사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요 미리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반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반띵을 했어. 반띵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조금 이따가. 알겠죠? 자, 일단은 형용사부터 배우고 우리 이 팔품사 한번 싹 보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성분 설명 드릴 때 이 반띵을 한 이유를 비밀을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죠? 집중 잘해서 들어봅시다. 자, 4번부터 가볼게요. 형용사. 자, 이 형용사라는 녀석이 뭐냐? 여기 설명을 보면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이렇게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요 명사가 있어요. 여기 펜이죠, 펜? 그럼 이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명사의 상태가 어떤지 또는 설명이 어떤지 이걸 한번 우리가 말을 덧붙여 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늘색이야. 그쵸? 이 명사의 이 펜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야. 하늘색이고 또는 어떻게?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그리고 샤프 보라색이 있어요. 그쵸? 이런 상태. 그리고 제가 왼손으로 들고 있어요. 맞죠? 이것도 상태죠. 그렇죠? 자,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이 볼펜에 대한 상태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배경이 하늘색이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쌤이 왼손으로 들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어. 심지어 이것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다 이걸 보고 있고요. 됐습니까? 교실 안에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이 상태들 이게 전부 다 뭐야?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게 바로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늘색 배경을 가진 니은자 맞지? 보이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왼손으로 들고 있는 다 어때요? 니은자 같이 끝나죠.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뭐 하늘색이 배경이다, 뭐 여기 색깔이 있다, 뭐 왼손으로 들고 있다. 이게 뭐라고? 다 형용사라고 이렇게 니은자 같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엄청난 비밀 하나 추가로 말해줄게요.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숙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를 봤을 때 그 품사 쓰는 게 숙제였잖아요. 근데 그 품사에 보시면요 소유격이 있었어요.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이 소라고 써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숙제하는 부분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 소유격이라는 게 이런 애들이잖아. 뭐 my, 뭐 your, 뭐 his 막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쌤이 질문 하나 할게. 이 소유격은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의로 해석하잖아. 여기 뭐뭐 의 보이죠? 그러면 소유격도 형용사예요. 알겠냐? 소유격도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형용사라는 건요,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명사를 꾸며준다 또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my나 your나 his나 이런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옵니까? 명사가 와요. My pen, your book 명사 오잖아.
됐습니까? 명사, 북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상태가 어때? 내 거라는 상태라고요. 네 거라는 상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도 일종의 형용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문을 볼게요. 나는 예쁜 인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예쁜이라고 보이죠? 니은자 같이 보이시죠? 됐어요? 그럼 이 예쁜이 뭘? 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인형이긴 인형인데 어떤 인형이냐고. 예쁜 인형이라고. 됐습니까? 즉 인형이라는 명사의 상태가 예쁘구나.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명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 이게 형용사다. 두 번째, 책상 위에 있는, 여기 니은자 같이 보이죠? 또. 됐어요? 책상 위에 있는 펜 좀 나한테 가져다 줄래? 펜이긴 펜인데 이 펜의 상태가 어때? 책상 위에 있는 상태. 됐습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형용사.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말해주고 꾸며주는 거, 이런 거를 통칭해서 수식어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미리 말하면 이 수식어에는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배운 형용사,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부사라는 녀석입니다. 일명 형부. 됐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문법을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이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어디다 쓰냐면요, 수식받는 놈 근처. 이게 기본이에요. 수식받는 놈 근처에다 쓴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쌤이 쓴 위에 요 한글 있죠? 요거를 영어로 쓴 문장입니다. I have a pretty doll.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쁜 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예쁜이 인형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형 앞에 붙어 있죠. pretty가. 그렇죠? pretty가 만약에 여기 맨 앞에 붙어 있어. 아니 막 여기 붙어 있어. 또는 여기 붙어 있어.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꾸밈받는 놈이 너 인형이기 때문에 인형 근처에 써준 거죠. 됐어? 두 번째, Can you give me a pen on the desk?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떠냐면요, 펜이라는 녀석이 지금 꾸밈을 받는 녀석이야. 요놈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요번에는. 됐습니까? 위에 거는 앞에서 뒤로, 아래 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증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얘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데 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요. 그럼 언제 앞에다가 쓰고 언제 뒤에다가 써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걸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 특징. 뭐냐면요, 영어는 대두를 싫어합니다. 대두를 싫어해요. 머리가 큰 걸 싫어해요. 머리가 큰 거. 여러분 혹시 그 영문법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가주어, 진주어를 왜 쓸까요? 일단 질문을 다시 바꿔서 가주어, 진주어가 뭐예요? 가주어는 가짜 주어고 진짜 맞아. 그거야. 가주어는 가짜 주어고 진주어는 진짜 주어거든. 그러면 가짜 주어 이런 걸 왜 쓰는 거야? 왜 쓸까? 그냥 심심해서? 뭐라고? 주어가 길어서. 오케이. 정답이야. 주어가 길어서거든. 제가 좀 미리 말하자면요, 주어라는 놈은 언제나 문장 맨 앞에 와요. 근데 맨 앞이 이따만 해. 이거 뭐라고?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얘를 통째로 이렇게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요 자리에 it이라는 놈으로 딱 하고 땜빵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가주어, 진주어거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앞이 길어서예요. 됐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식어라는 놈을 쓸 때도 이 꾸며주는 놈 근처에 써야 되는데 이 수식어가 짧으면 앞에다가 쓰는 거고요. 이렇게 길면 뒤에다 쓰는 거예요. 됐어? 이게 영어의 기본 원칙이에요. 긴 거는 뒤로 보내버리죠. 알겠니? 요거는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는 뭐다?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알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드렸던 프린트 실습입니다. 아까 전에 드렸던 프린트. 자, 부사입니다. 부사. 아까 전에 드렸던 프린트 첫 페이지에 있어요. 동그라미 5번 부사 해갖고 있습니다. 다 피셨어요? 갈게요. 이 부사에서 부라는 말이 뭐냐면요, 더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더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부가세. 이런 거 들어봤어요? 부가세? 이 부가세가 뭐냐?
추가로 내는 세금이란 뜻이야. 추가로 내는 세금. 추가한다는 뜻이야. 추가한다. 됐어?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여기 왼쪽에 저기 영어로 이렇게 써놨죠. 품사의 이름을요. 그렇죠? 이 동사를 V라고 하는데 이 V가 이제 verb라는 단어야. verb.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이걸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제 우리가 V라고 하는데 저기 부사에 보면 AD라고 써있죠. AD. 이 AD가 뭐냐면요. adverb예요. adverb. 이게 이제 부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verb란 단어가 똑같네? 그치? verb가 뭐야? 동사야. 동사. 근데 여기 add가 있네? add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뭔데요? 추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부사라는 말은 애초에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됐어요?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유명한 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절대 모를 수 없는 가장, 우리 아들내미도 아는, 우리 아들 11살이에요. 우리 아들내미도 아는 가장 유명한 부사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not이에요. not. 됐어? 이 not이 부사거든요. 우리가 흔히 부정문 쓸 때 is not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이 not이 부사거든요. 부사. 그래서 부사가 뭘 꾸며주냐?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 is는 이다라는 말인데 이지 않다가 되잖아. 됐습니까? 이 not이 is를 꾸며줘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볼게요. 자, 부가적인 말로 말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부사의 포인트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고 쓰는 말이 바로 부사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죠? 수식어라고요. 그래서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자, 이따가 제가 성분을 설명할 때 얘기할 건데 미리 말하자면요. 이 수식어라는 놈 있죠? 안 써도 돼요. 이따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이 수식어라는 놈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첨가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첨가 재료. 제가 좀 비유를 들게요. 이 비유도 내가 프린트에 써놨어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봐. 햄버거. 참고로 저 옛날에 버거킹에서 알바 3년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 지금도 햄버거 만들 수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와퍼 하나에 385g이고요. 나 다 기억나. 그게 양상추 올리고 토마토 올려. 아직도 할 수 있어.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봐봐.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 때 가장 기본 재료가 빵, 고기예요. 패티. 누가 봐도 햄버거죠? 저 미대 가려고 했어요. 자, 넘어가. 자, 어쨌든. 자, 빵, 고기야. 이게 햄버거인데 이렇게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맛있으려고 뭘 넣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소스도 넣고요. 뭐 토마토도 넣고요. 토라고 말씀 안 되죠. 토마토도 넣고요. 뭐 양상추도 넣고요. 뭐 피클도 넣고 막 등등 이런 걸 넣잖아. 자, 제가 다시 이걸 안 넣어도 햄버거 만들 수 있어요. 맞잖아. 근데 얘네를 왜 넣습니까? 맛있으라고 넣는 거잖아. 똑같아요. 이거 안 써도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쓴다? 맛있으라고 넣는 거야. 문장이 맛있어요. 문장이 맛있으라고가 무슨 말이냐?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요. 됐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얘들아 나 간다 이러고 가. 이런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방금 전에 쌤이 말한 나 간다라는 말만으로도 의미 전달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저 자식이 갑자기 왜 가? 어디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합니다. 쌤, 어디 가요? 교무실. 쌤, 왜 가요? 배고파서 빵 좀 먹으려고. 선생님 어떻게 갈 거예요? 뒷걸음질로.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이 있죠. 나 교무실로 갈 거야. 빵 먹으러 갈 거야. 뒷걸음질로. 이게 다 뭡니까? 나 간다라는 말에 뭔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됐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들을 잘 생각해봐. 나 교무실 갈 거야. 장소. 그죠? 나 뒷걸음질로 갈 거야. 방법.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나 빵 먹으러 갈 거야. 빵 먹는다는 거 뭡니까? 이유죠. 이유. 왜 가느냐. 됐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다 부사예요. 부사.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부사예요. 자, 그래서
부사라는 놈이 방금 말했다시피 동사랑 형용사랑 부사랑 문장을 다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하는 거를 다 보여줄게요. 한 문장으로 보여줄게요. 한 문장으로. 자,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내 남동생은 눈에 띄게 유창한 영어 실력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 문장이 길죠? 여기에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다 부사예요. 다 부사. 자, 요즘이라는 말은요, 이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내 남동생이 아주 영어를 잘하게 됐대. 언제? 요즘에. 그럼 요즘에라는 말은 이 뒷내용에 대한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내 남동생이 열심히 공부한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겁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매우 열심히 한다고. 그럼 매우가 뭘 꾸며주고 있어? 열심히라는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됐어? 여기서 눈에 띄게. 자, 내 남동생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게 됐대. 근데 얼마나 유창한데? 눈에 띄게 유창하대. 유창한, 이은자 받침 보이죠?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자, 영어 실력을 갖게 됐대. 언제 갖게 됐는데? 드디어 갖게 됐대. 그럼 이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꾸며주는데 이거 다자로 끝나죠?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지금 부사 4개를 썼는데 요즘에는 문장을, 매우는 부사를, 눈에 띄게는 형용사를, 드디어는 동사를 종류별로 다 수식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부사라는 녀석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문장을 다채롭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러분 프린트로는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다 얘를 제거해 볼게요. 다 이걸 제거해 볼게요. 이거 제거해도요, 문장 전달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내 남동생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다. 아무 문제 없잖아. 그쵸? 내용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첨가 재료 넣은 겁니다. 왜? 좀 더 맛있게 하려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부사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영어 버전으로 쓴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다시피 부사라는 녀석이 없다 해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첨가 재료이다. 햄버거 비유 얘기까지도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문제네요. 여기가. 자, 그 다음 파트 전치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거든요. 여기 차례요. 여기 전치사. 자, 전치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막상 전치사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잘 몰라요. 뜻풀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뜻풀이. 자,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전치사. 이 전이 뭐냐면요, 앞이란 뜻이야. 앞전자. 이 치라는 건 한자로 둘치자예요. 여기 써놨어요. 제가 한자를요. 둘치자. 이게 위치란 뜻이야. 위치. 쉽게 말하면. 이 사는 말씀사자. 말이란 뜻이야. 그럼 이 뜻풀이라면요,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말의 뜻풀이라면은 앞에 위치하는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니 얘가 뭐 앞에 오는데? 앞에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전치사를 영어로 우리가 preposition이라고 해요. preposition.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PREP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줄임말 써놨죠? 저기다가? 포지션이라고 보이네요? 포지션이 뭐예요, 여러분? 역할이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역할이라는 거는 그 각자의 자리에 맞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라는 뜻이 기본이고요. pre가 뭐냐면 이게 앞이라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우리말과 똑같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 위치하는 말이래. 여기 써놨잖아. 앞에 위치하는 말이래. 그래서 어쩌라고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즉 정리하자면요, 어떤 놈 앞에 오냐면요, 명사 앞에 와요. 이 전치사라는 놈이 명사 앞에 와. 이렇게 명사 앞에. 그래서 얘가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돼요. 덩어리. 근데 우리가 덩어리 이러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좀 있어 보이는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라고 불러요. 구. 이 덩어리를 구. 그래서 일명 전명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명구. 자,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설명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언어의 단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단위. 자, 한번 볼게요. 한글부터 봅시다.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쓸 때
글을 쓰기 위한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음과 모음입니다. 맞죠?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아, 야, 여 이런 거잖아. 이게 자음과 모음이죠. 얘보다 더 작은 단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기역을 막 얘 따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음과 모음을요. 잘 들으세요. 자음과 모음을 규칙성에 맞게 조합을 합니다. 규칙성에 맞게 조합을 하면 뭐가 되냐? 낱말이 돼요. 낱말. 단어가 되죠. 단어. 됐어요? 그럼 이 단어 또는 낱말을 우리가 또 규칙성 있게 조합하면은 문장이 됩니다. 그죠? 이 문장을 또 규칙성 있게 조합하면은 문단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이 문단을 또 규칙성 있게 조합하면은 글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조합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를 합쳐서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을 합쳐서 문단이 나오고 이게 점점 커지잖아, 범위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영어 버전으로 볼게요. 영어 버전. 자, 그럼 영어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당연히 알파벳이겠죠. ABCD. 그럼 이 ABCD를 우리가 역시나 규칙에 맞게 조합을 하면 역시나 단어가 되고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단어를 규칙에 맞게 조합을 하면 구 또는 절이라는 형태가 돼요. 됐어? 얘네를 우리가 또 규칙에 맞게 조합하면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리할게요. 결국에 구 또는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아래 써놨는데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된 형태. 이거를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라는 녀석은 이제 단어가 막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덩어리 안쪽을 살펴봤는데 이 안쪽을 보니까 이게 각각 단어예요. 단어. 안쪽을 봤는데 주어랑 동사라는 놈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라고 부르고요. 주어랑 동사라는 놈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차이가 이건데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그 예시를 여러분이 옆에다가 써주세요. 예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예시라고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hous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n the house.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써볼게요. when he arriv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두 예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시를 먼저 볼게요. I라는 알파벳과 N이라는 알파벳, T, H, E라는 알파벳 각각 H, O, U, S, E라는 알파벳이 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어?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가 됐잖아. 각각 세 단어 나왔죠. 그럼 이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뭐가 되냐? 구 또는 절이 되는데 이 안쪽을 살펴보니까 주어와 동사라는 놈이 안 들어있어.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요 놈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구가 되는 거예요. 구. 됐나요? 됐어? 근데 여기를 보자면 W, H, E, N, H, E, A, R, R, I, B, E, D 이렇게 알파벳이 조합돼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 갖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덩어리 안을 살펴보니까 그가 도착했다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공부할 때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쉽게 이건 뭐 안 써도 되는데요. I love you 이런 문장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여기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럼 이건 절인가? 이렇게 합치면은 여긴 주어 동사가 없네.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합치면 구인가? 내가 이제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쌤이 어렸을 때.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 합치는 거의 기준이 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우리가 막 합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무 단어나 합친다고 우리가 구나 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규칙성에 맞게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규칙성에 맞게. 됐어요? 아니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어요? 없잖아.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규칙성이 없는 거라고. 됐어? 규칙성에 맞게 써야 우리가 단어라고 부르는 거잖아. 똑같아요. 규칙성에 맞게 써야만 구 또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구니까 구를 기준으로 말할게요. 그럼 선생님, 이 구라는 녀석을 만드는 거의 규칙성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구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재료가 한 개냐?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치사라는 놈이야. 전치사.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은 좀 이따 볼 건데요. 요 맨 아래에다가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 맨 아래에다가 제가 좀 쓸 테니까 여러분도 좀 써주십시오. 이 전치사라는 이 핵심 재료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왜냐면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뜻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덩어리를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라고 부른다고요. 구. 근데 아까 제가 위에다 썼었는데 이 덩어리 이름이 구예요. 덩어리. 얘네는 단어야. 단어. 구. 됐어? 단어, 구야. 됐어? 근데 얘네 품사를 보면 얘는 전치사라는 품사고 얘는 명사라는 품사야.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부사나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묶어서 수식어라고 불렀거든요. 수식어.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치사의 명사가 합쳐진 이 덩어리, 즉 구는요, 크게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덩어리를, 얘가 만약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면 부사구, 형용사의 역할, 즉 명사를 꾸며준다면 형용사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자, 명칭 정리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녀를 먼 거리에서 봤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먼 거리, 이게 명사야. 여기 에서 보여? 이게 전치사야. 됐어?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이 덩어리가 뭐가 됐다? 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한번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근데 여기 먼 거리에서잖아. 그럼 먼 거리에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리 또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쌤이 말했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어떤 거였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어떤 품사였죠? 맞아요.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 배운 걸 계속 복습해보자. 부사는 수식어야. 수식어는 첨가재료. 수식어 없어도 의미 전달된다. 이거 생각하자고. 그럼 얘 빼볼게요. 나는 그녀를 봤다. 전달되잖아. 전달은 된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쓰고 싶어서 요 말을 첨가해서 쓴 겁니다. 됐죠? 아까 배웠던 거. 두 번째 볼까요? 나는 그녀를 7시에 만났다. 7시 명사의 전치사입니다. 됐어? 합쳐서 구가 됐는데 7시에 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럼 역시나 얘도 뭡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야. 부사구. 됐나? 수식어니까 없어도 말이 돼야 됩니다. 빼볼게요. 나는 그녀를 만났다. 말 되잖아. 됐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어려운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탁자에 있는 콜라는 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탁자라는 명사 에 있는 보여요? 에 있는? 이 에 있는이 전치사거든요. 이게 그럼 합쳐서 구가 됐는데 잘 보세요. 콜라인데 어떤 콜라야? 탁자에 있는 콜라야. 그리고 심지어 또 아까 배운 거 나온다? 여기 니은자 같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콜라긴 콜라인데 어떤 콜라? 탁자에 있는 상태의 콜라. 상태를 말하네요. 명사의 상태를요. 그럼 뭡니까? 형용사 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전치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치사를 이렇게 한 번 수업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치사라는 녀석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우리말에 붙는 조사 있죠. 조사 이런 거. 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는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치사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여러분이 썼으니까 말로만 설명할게요. 자, 전치사는요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수식어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n, on, at, of, from, above, under, with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른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이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는 거, 이 기본 개념이요. 언제까지 나오냐? 고3까지 나와요. 문법 문제로. 고3까지 나와요. 고3까지. 이 별거 아니게. 그래서 아니 고3이야 뭐야. 니네 뭐 대학교 가서도 영어 할 거 아니냐. 대학교에서도 나오고요. 토익이라는 시험 들어보셨죠? 토익 시험에도 나오고요. 공무원 영어 시험에도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이 별거 아닌 개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갑니다. 제가 접속사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이 감탄사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갑니다. 접속사. 여러분 그 접속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인터넷 할 때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뭐 로그인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접속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 접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연결한다. 됐어? 그래서 접속사는요. 단어끼리 방금 전에 배운 구끼리 또는 절끼리 또는 문장끼리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접속사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내가 잠깐 위에서 썼는데 절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봐봐. 아무 단어나 합친다고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전치사와 명사였습니다. 그럼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대표가 접속사예요.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절이라는 녀석 안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절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녀석이 절의 기본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 세트. 접속사의 주어 동사. 됐나요? 제가 아까 예문으로 뭘 썼냐면 when he arrived라고 썼거든. when이 접속사, he가 주어, arrived가 동사예요. 됐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미지로 좀 먼저 보여줄게요. 이미지.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접속사가 하는 역할을 두 개로 나눠서 썼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뭡니까?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 좀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표시하고요. 접속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미지화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하는 역할이 뭐다? 연결을 한다. 연결. 단순히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냥 요거야, 요거. 됐어? 그러니까 연결은 뭐냐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그냥 다리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 역할. 됐어요? 이게 연결의 어떤 이미지라면요. 절을 만든다라는 게 있죠. 절을 만든다. 절을 구성한다고 쓸게요. 절을 구성한다는 건요. 이미지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 흰색이 있어요. 흰색 박스를 쌤이 그렸고요. 이번엔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면 뭐야? 갑자기 왜 일로 갔어? 뭐야 이거? 접속사 어디 갔니? 자, 보자. 노란색으로 박스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절을 만든다는 건요. 이 둘을 얘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 박스를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느낌이거든요. 집어넣는 느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이 돼요. 흰색 박스 안에 노란색 박스가 이렇게 들어간 느낌. 됐어? 그러니까 이미지로 따지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니?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접속사 위에 연결할 때는 접속사를 여기다 썼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럼 얘는 접속사를 어디다 쓰는가? 바로 여기 경계면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가 바로 접속사 자리예요. 됐어? 자,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면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쉽게 쓸게요. I have dinner and watch TV. 이렇게 하나 써보고요. 그 다음에 I think that is hones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장은요, 둘 다 이미 연결이 완료된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걸 원래 문장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원래 문장. 자, 위의 문장은요, 원래는 I had dinner 했어. 이런 문장과 I watched TV라는 문장이었어요. 됐어? 이게 아래와 같이 연결된 거예요. 됐어? 그럼 잘 봐봐요. 잘 봐봐. 잘 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I had dinner 문장이 있고요. I watched TV라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그냥 and라는 연결고리가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 됐어요? 선생님 여기 I 왜 안 썼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똑같은 말 또 쓸 필요 없으니까. 그죠? 자, 이런 느낌인데요. 아래 거는 좀 다릅니다. 아래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아래 거는 I think라는 문장과 He is honest라는 문장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런 문장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 I think라는 이 문장을 봐봐요.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이잖아. 근데 내가 뭘 생각하는데? 나 생각해. 뭘? 그럼 무엇을이 빠졌죠. 무엇을. 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요. I think 뒤에는 이게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비어있는 상태. 됐어?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흰색이. 그리고 지금 내가 집어넣고 싶은 게 바로 요 놈이야. 근데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요 빈칸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 빈칸에다.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흰색 덩어리 안에 노란색이 이렇게 껴들어간 느낌이 된 거야. 요거 보여요? 요거?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대시라는 접속사를 요 경계면에다가 써줬죠. 지금 보시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he라는 주어가 나왔고 i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절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문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전치사 설명할 때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었죠. 전치사 뒤에 명사는 구가 나오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구고 이 구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아까 이렇게 필기했잖아.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프린트에 이거 잠깐만 이거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프린트에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빈 공간이 살짝 있어요.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이 감탄사 윗부분 여기 빈 공간 살짝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속사에다가 더하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 자, 아까 전에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주동이라는 이 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얘도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덩어리가요. 얘는 접속사고 얘는 미리 말하면 얘는 명사예요. 품사가. 얘는 접속사고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야. 근데 덩어리는 명사 또는 덩어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이 뭐였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면은 부사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자, 명칭 정리 다 했고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자, 핵심 설명은 다 했고요. 봅시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제가 영어로 써준 그 문장입니다. 됐어? 봐봐. 나는 어제 저녁을 먹었다라는 말과 TV를 봤다라는 말을 고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연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만. and. 됐어?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톰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톰이 그녀를 만났다. 톰이 만났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근데 여기 때라고 보이십니까? 때? 이 때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우리가 영어로는 when이라고 씁니다. when. 됐어? 그럼 요 덩어리가 뭐가 된 겁니까?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절이 된 겁니다. 절. 됐나요? 자, 근데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때예요. 때라는 거는 시간이네요.
그쵸? 그럼 시간이니까 어떤 거? 품사가 뭐예요? 시간은? 부사죠, 부사.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좀 어렵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분? 이거 다시 설명 못 들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해 안 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부사가 왜 시간이냐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수식어, 부사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첨가해주는 말이 이제 부사였어요. 수식어였어요. 근데 아까 쌤이 나 간다 이 얘기했었죠. 예시. 나 간다라는 말만 해도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나 지금 간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죠. 지금이란 말을 추가할 수 있죠.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지금이란 말을 안 써도 전달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간다만 해도 전달된다고.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무엇이다? 바로 수식어이고 그 수식어의 종류 중 대표가 바로 부사이다. 혹시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말이 어려웠으면요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날 괴롭혀주세요. 잘 괴롭혀주세요. 네. 변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쓴 거랑 또 비슷한 건데요. 나는 그녀가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다예요. 그럼 보실까요? 여기서 그녀가 정직하다. 근데 여기서 는 것을 보여요. 는 것을 보이시죠? 는 것 보이죠? 뭐뭐 하다는 것. 이 여기서 이 하다는 것 있죠? 하다는 것. 이게 영어로 뭐냐? 이게 그 유명한 대시예요. 하다는 것. 있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결합된 절의 형태인데 잘 보세요. 제가 미리 말하면 뭐뭐 하다는 것을 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이따 설명할 거야. 근데 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딱 한 개,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 그래서 우리가 이 덩어리를 명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명사절. 지금은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따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접속사라는 건 뭐냐?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연결을 해주거나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문장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런 구나 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치사, 방금 전에 배운 접속사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구 또는 절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얘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품사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일단 다 드렸고, 감탄사는 그냥 막 와우, 아우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독해에서는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품사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리고 오늘까지 설명했던 거를요 1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쫙 봐주세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필기한 내용 1분 정도만 딱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돌면서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보시고 잠깐 쉬셔도 됩니다.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오면은 질문 받아줄게요. 1분만 봐주세요. 1분만.
잘들 쉬었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 되게 덥다잉. 아니냐? 나만 덥냐? 안 덥냐? 자, 보겠습니다. 드디어 품사, 성분, 형식 중에 품사 하나 끝났어요. 품사 하나. 근데 성분이랑 형식은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요건 아직 안 지울게요.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단어의 특성별로 모아놓은 동아리, 즉 품사, 8개의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품사는 총 5개가 있었는데요.
성분은 8개가 있었는데 성분이 5개가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영어에는 품사가 8개가 있고요. 성분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8품사에 이제 5성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그 국문법 아직 안 배웠죠? 그 국문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문법은 9품사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말은요. 그리고 7성분입니다. 한글은요. 한글은 9품사 7성분이에요. 더 많죠.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한국어 문법이 더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품사라는 놈은요 전부 다 사자로 끝났습니다. 사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사자로 끝났죠. 이 성분이라는 놈들은요 전부 다 어자로 끝납니다. 어자로. 됐어요? 자, 일단 여기 어로 끝난다고 제가 써놨고요. 성분이란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성분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여기도 예시를 써놨는데 자, 토마토 주스의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토마토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분이 뭐냐라는 말은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뭐가 들어있냐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토마토 주스에 뭐 들어있어? 토마토요. 토마토 주스의 성분이 뭐야? 토마토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말하는 성분은 뭐냐면요 영어 문장에 뭐 들어있어? 이런 말이야. 됐어? 문장에 뭐 들어있어? 이걸 우리가 성분이라고 합니다. 즉 재료입니다. 재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재료예요. 정리하자면요 성분이란 무엇이다?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재료. 이 재료가 5개밖에 없어요. 5개. 이 5개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분이라는 거의 개념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품사라는 녀석은요 전부 다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시 품사란 단어의 동아리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단어예요. 단어. 근데 성분은요 단어뿐만 아니라 구 또는 절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주어라는 놈이 있어요. 주어. 그럼 주어라는 놈은요 이 주어라는 놈이 어떤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구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절의 형태가 주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단어, 구, 절 이런 게 성분을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영어에서의 성분은 이제 설명할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요 5개를 제외하고는 재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주어입니다. 우리가 S라고 쓰죠. subject를 줄임말이고요. 자, 주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이 주체인데요. 쉽게 말할게요. 행동을 누가 해? 이게 주어예요. 행동을 누가 해? 됐어? 누가? 여기 써놨죠? 행동을 누가 하는 거. 우리말로는 이, 가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그 부분인데 Camoli is a small fishing village in Ita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Camoli는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어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Camoli라고 써 있는 부분이 뭡니까? Camoli는 하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가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is라는 서술어 즉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에 대한 어떤 이제 동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주체가 바로 Camol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정식 명칭은 서술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어에서는 서술어의 종류가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동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식대로 하려면요 주어 서술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뭐 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바로 예시를 볼게요. Only about 7,000 people live there 이렇게 나와 있어. 오로지 약 7,000명만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럼 살고 있다라는 그 주체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동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목적어라는 놈이 있습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를 뭐라고 썼냐면요 서술어의 목표라고 써놨거든요. 쉽게 말할게요. 아까 주어는요 행동을 누가 하냐 이게 주어였어. 목적어는요 행동을 누가 당하냐예요. 누가 당하냐. 됐어? 쌤이 만약에 문을 때렸어. 그럼 여기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행동. 그럼 행동을 누가 했어? 선생님이 했어. 그럼 선생님은 주어. 행동을 누가 당했어? 문이 당했어. 그럼 문이 목적어. 됐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써놨죠? 행동을 누가 당하는가 이거이고요. 우리말로는 보통 을,
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They love. 자, love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다야. 그럼 사랑을 누가 해? 그들이 해. 그럼 사랑을 누가 당해? 해변과 음식이 당하는 거야. 해변과 음식. 그들은 해변과 음식을 사랑한다. 됐어?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여러분이 그래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네가 정말 잘 모르는 성분이 뭐냐면요. 4번에 나와 있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 쌤이 작년에 고3반을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고3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전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언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했죠. 맞아. 근데 보충 설명이 뭐야? 이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뭐 이제 영문법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영어 강사에게 또는 학교 영어쌤한테 설명을 들을 때 이 보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누구나 다 보충 설명이란 말을 썼을 겁니다. 근데 보충 설명이 뭐냐고. 이게 말이 애매하잖아. 명확하게 알려줄게요. 여러분, 보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보어에서. 자, 이건 바로 예시를 보여줄게요. 제일 쉬운 예시. 잘 봐봐. 만약에 쌤이 she's pretty 해볼게. 이거 해석 못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근데 정확하게 볼게요. 여기서 이 pretty라는 말이 보어거든요. 이게 보어거든? 그럼 잘 봐. 보어의 해석의 핵심은 뭐라고요?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 그럼 얘는 정확히 보자면요. 그녀는 예쁜 상태이다예요. 됐어요? 그녀가 어떤 상태라고? 예쁜 상태이다라고. 됐어? is라는 단어 너무 쉽죠? 딴 단어로 바꿔볼게요. She remains prett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remain 혹시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그건 remind. 근데 많이 헷갈려요. 비슷해갖고. remain 뭘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 남아있다라는 뜻이야.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럼 잘 봐봐. 그녀가 예쁘게 남아있다거든? 해석을 하면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그녀가 예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쁜 상태로 남아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pretty가 뭐냐? 보어입니다. 역시나. 왜? 상태라고 해석되니까. 즉 보시면은 앞에 있는 주어, 얘가 주어잖아. 이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보어라는 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버전으로 써볼게. He is a student 해볼게. 그럼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도 뭡니까? 이 a student도 참고로 보어거든요. 그러면 그는 학생인 상태이다예요. 됐어요? 그는 어떤 상태야? 그는 학생인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지금 보어라는 녀석들의 해석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상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돼야 돼요. 됐어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She returned ali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어. 살아있는 상태로. 됐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럼 살아있는 상태, 여기 보이십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가 보어가 됩니다. 됐어? 또 볼까요? 예시. I thought the girl pretty. 나는 생각해 그 소녀가 예쁘다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쁘다는 거에 예쁘다는 말을 썼는데 이게 누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I의 상태요? The girl의 상태요? The girl. 요 녀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the girl은요 주어가 아니고요. 이 생각을 한대. 누구를 생각해? 그 소녀를 생각해. 여기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pretty는요 주어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목적격 보어. 일명 O.C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 아까 위에서는요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그녀 주어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칭하고요. 여기서는 목적어의 상태를 말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어라는 말은요 그냥 한 개만 기억하세요. 보어는 뭐다? 상태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식어 볼 건데 수식어 아까 전에 제가 실컷 설명했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자, 꾸며주는 말이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사용함으로써 좀 더 문장을 다채롭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첨가 요소이다. 이거를 수식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pretty가 없어도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I met a girl. 내가 소녀를 만났다. 근데 어떤 소녀? 예쁜 소녀. 그러면은 수식어고요. 됐어? 아까 수식어의 종류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여기도 안 썼는데요. 죄송.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부사의 예시를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pretty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전달이 되지만 얘를 사용함으로써 이 걸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해준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품사와 성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를 3개 할게요. 제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여기 아래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표가. 이걸 모르면 문법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해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문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걸쳐서 제가 이센셜 그래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100% 기억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까먹으면 영어를 못합니다. 알겠죠? 필수예요. 필수. 별표 한 1억 비치고 싶은데 1억 개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3개만 칠게요. 3개만. 자, 잠깐 보자면 이 품사와 성분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관계가 이렇게 막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웠던 팔품사고요. 방금 전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던 성분들입니다. 성분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성분의 역할을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관계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화살표가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색깔로 명확하게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명사와 대명사는 어쨌든 이름에 명사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문장의 재료로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는가? 어떤 재료로? 주어라는 재료와 목적어라는 재료와 보어라는 재료 이 3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아까 말했죠? 동사는 서술어다. 이렇게 했고요. 형용사는요 2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어의 역할,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수식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라는 놈은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관계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릴까봐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다르게 써보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사랑 대명사는요 얘네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역할을 하고요. 동사는 당연히 서술어의 역할, 동사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어와 수식어, 수식어가 M이야 M.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랑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이 성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햄버거 예시 있죠. 햄버거 예시 그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놈들은요 전부 다 이름이 성분입니다. 성분. 다시 한번 써보면 성분이란 건 뭡니까?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재료. 됐어요?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어요. 이거를 쌤이 햄버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지금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제가 이제 명사라고 이렇게 써놓은 놈들이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여기에서 좀 따로 쓰겠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고 보어 있고 수식어 있고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성분의 종류가. 그럼 이 놈들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최종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 자, 그러면은 이거를 햄버거로 비유합니다. 햄버거. 그럼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료로 내가 비유를 해볼게요. 이 주어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햄버거로 따지면 빵이야, 빵. 왜냐면 빵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여러 개 들어가죠. 명사가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패티예요. 패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일종의 패티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이렇게 이어서 볼게요. 일단 그럼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가 얘네죠. 그렇죠? 그럼 문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가 뭐냐? 얘네 둘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얘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햄버거라 부르지 않죠. 이게 없다고 쳐봐. 이게 무슨 햄버거야? 그냥 빵이지. 이게 없다고 쳐봐. 그냥 고기지 고기. 이게 햄버거가 아니잖아. 그렇죠? 얘네가 온전히 있어야만 우리가 햄버거라 부르죠. 됐어?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 자, 얘부터 설명할게요. 수식어. 아까 수식어는 뭐라 했습니까? 첨가재료라고 했습니다. 첨가재료. 첨가재료.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 소스, 뭐 양상추, 뭐 토마토 등등등. 맛있게 해주는 거. 걔네들이 이제 수식어였죠. 얘 없어도 햄버거 만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럼 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 얘네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빵과 패티는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라면요. 목적어랑 보어는 어떤 놈에 가깝냐면은 특정 햄버거에서의 필수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 햄버거 재료의 필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를 치즈라고 해볼게요. 얘를 뭐라 해볼까? 뭐 불고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 내가 치즈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치즈가 없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특정 햄버거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 재료. 됐어?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불고기 버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불고기 소스가 없어.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와 보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특정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다. 얘네는 그냥 햄버거라는 자체를 만드는데 필수. 특정 버거를 만드는데 필수. 버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맛있게 해주는 놈.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반띵한 거를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 그러면 결국에는 문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 재료가 5개 있었잖아. 이 5개 중에 필수적인 재료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맞죠? 얘는 없어도 되잖아. 물론 맛은 없겠지만 어쨌든 없어도 되잖아. 맞죠? 이 4개는 꼭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체크 끝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체크 다 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밖에 없네요. 보이세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품사는요, 문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고 얘네들이 추가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쌤이 반띵한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좀 과감하게 말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까먹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한테 인사했어. 쌤 안녕하세요. 그래.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해? 주어, 목적어, 보어요. 바로 나와야 돼. 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로. 됐어? 니네가 막 엄마가 막 깨웠어. 야, 너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물어봐. 야, 형용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해? 보어랑 수식어야.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 정도로. 됐어? 딴 얘기 안 해줄게요.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제가요. 잠깐만 12월 중순쯤이었는데 2달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창 이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신 수업을 하는데 그때 쌤이 이제 맨날 밤새도록 자료를 만들었어요. 내가 3일 동안 6시간 잤거든요. 그때 3일 동안. 근데 이제 계속 자료를 만드니까 진짜 끔찍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짧게 잠을 잤어요. 1-2시간 정도. 근데 그 잠자는 와중에도 꿈에서 내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야. 꿈에서도 영어 자료를 만들고 있어.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나를 깨우는데 학원 가라고 막 이제 출근하라고 깨우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잠꼬대를 냈대요. 근데 내가 잠꼬대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이랬대요. 와이프가 막 빨리 일어나 출근해야지. 그래갖고 이게 관계대명사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관계부사 쓰면 안 되잖아. 뭐 이랬대요 내가.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이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이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해볼게요. 잠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문법을 배울 때요. 자, 예를 들어볼게. 부정사라는 놈을 배우게 될 거야.
들어봤죠? 투부정사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리 잡는 거라 했잖아. 자리 잡는 거. 그쵸? 아, 그럼 얘는 명사니까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써야겠구나. 아, 얘는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 수식어 자리에 써야겠구나. 아, 얘는 부사니까 수식어 자리에 써야겠구나. 자리부터 먼저 잡고 가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 그럼 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 이 품사는 요 자리에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그 데일리 테스트 보셨잖아요. 개념 테스트. 다음 시간에도 볼 거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거 내가 무조건 낼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걸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낼 겁니다. 알겠죠? 자, 성분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후딱 넘어가서요. 이 문장의 오형식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여기 왼쪽.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갑니다. 자, 영어는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떤 놈을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어떤 자리에 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좀 잠깐 짧게 써주세요. 우리가 이 영문법을 이제 학습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잘 들으세요. 품사, 자리,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라도 모르면요, 영문법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됐어? 이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오케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냐면, 아,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고요, 어느 자리에 써야 되고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걸 설명을 못한다면 그 문법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한테, 다른 선생님한테 영문법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막 설명할 거 아니야. 뭐 관계대명사 어떻다, 가정법이 어떻다 막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신경 써야 돼? 이거부터 신경 쓰는 거야. 이거부터. 이거는 니네가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품사, 자리, 해석. 알겠니?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요, 품사와 성분을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료 배웠어요. 재료. 우린 이제 햄버거를 만들 때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재료가 뭔지만 배웠습니다. 자, 재료가 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레시피를 알아야죠. 레시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레시피가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문장의 오형식을요, 수도 없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막 여러분이 구문독해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막 표시하고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할까? 주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목적어는, 보어는, 수식어는 해석한다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 언어다. 왜? 자리마다 해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말은 자리마다 해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영어는 자리마다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만 대입해서 해석하면 되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독해를 하는 거고. 볼게요. 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요. 자, 영어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각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진정한 위치, 자리를 알아봐야 됩니다. 됐어요? 그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자, 영어 문장은요,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5개의 형식, 즉 5개의 버전이 있고요. 이름이 문장의 오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은 전부 다 문장의 형태만 나옵니다. 문장의 형태. 아까 품사는 단어였고요. 성분은 단어, 구, 절이었습니다. 오형식은 전부 다 문장입니다. 문장. 알겠죠? 문장의 형태예요. 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아래에 있는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가지 형식을 표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형태를 썼고요. 이 형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혹시나 해갖고 이거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옆에 해석하는 방식을 써놨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1형식이다. 주어가 동사하다. 2형식이다. 주어가 보어하다 또는 주어가 보어이다. 됐어?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추가할게요. 내가 깜빡하고 안 썼어요. 주어가 보어한 상태로 동사하다. 요것도 좀 추가해주세요. 요 해석만 좀 추가해주세요. 주어가 보어한 상태로 동사하다. 아까 내가 보어는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3형식이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4형식이다. 주어가 I.5에게 이 I.5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indirect object. 얘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를 합니다. 얘가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동사해주다. 이렇게 되고요.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양한데요. 여기서 핵심만 좀 써드릴게요. 핵심만. 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이 둘은요. 주어 동사 관계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주술 관계라고 불러요.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이걸 줄여서 주술 관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이 둘을 해석할 때. 얘를 주어처럼 은은이가 붙여서 얘를 뭐뭐다 동사처럼 동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딱 깔끔하게 해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석법을 여러 가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제가 이 문장의 5형식에 대한 걸 뭐 세세하게 하진 않겠지만요. 기본만 그냥 한 거죠. 여기에서 이 문장의 5형식이 가진 비밀 한 개만 말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팔풍사 8개를요 반띵을 했었거든요. 얘도 반띵을 할게요. 여기서 반띵할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반띵했습니다. 저는 그냥 쭉 그을게요. 여러분은 뭐 안 그으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위에 놈과 아래 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 1, 2형식과 3, 4, 5형식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뭐가 달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자, 1형식, 2형식, 3, 4, 5예요. 이렇게 반띵한 거. 그럼 위에 거 아래 거가 뭐가 달라 지금? 목적어가 없냐 있냐 요거죠. 됐어? 이거죠. 잘 보세요. 이 문장의 5형식은요 언제나 핵심이 뭐냐면 동사거든요. 동사. 왜? 잘 들어. 이름이 뭐라고? 문장의 5형식이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내가 매번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는 당하는 놈이었죠. 당하는 놈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요 당하는 놈 없이 자기 자신만 있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동사죠. 좀 길게 썼네요. 자기만 있어도 돼. 즉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걸 우리가 줄여서 자기만 있어도 전달되는 동사, 일명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자동사. 자, 그럼 반대로 아래에 있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즉 얘네들은요 남이 있어야만 전달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됐어? 남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남 타자를 써서요 타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 동사. 됐습니까? 정리하자면요 자동사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동사, 타동사란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marry라는 단어가 있어요. marry 무슨 뜻이야? 결혼하다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를 I will marry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자, 여기에서 갈리는 게 뭐냐면요 I will marry with you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you로 써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you가 맞아요. with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marry는 결혼하다인데 여러분 결혼 혼자 합니까? 뭐 자원동체예요?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결혼을 다른 사람 결혼에는요 반드시 결혼하다를 당하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하는 놈. 아니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하는 놈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you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marry라는 놈. 이 결혼하다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구나. 남이 있어야만 얘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marry라는 놈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총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essential grammar 이제 전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만 짧게 정리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우리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동사는 동사의 역할.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요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 해석하는 방법과 형식만 알고 있다면 단어만 잘 집어넣으면 단어만 우리가 알면은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다.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된다? 여기에는 명사 써야 되고 여긴 동사 써야 되고 여기에는 형용사나 명사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식어가 안 들어있잖아요. 수식어가. 수식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다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가재료여서 그래요. 첨가재료. 그래서 수식어라는 녀석은 형용사나 부사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숙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프린트는 뭐냐? 지난번에 여러분이 한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프린트야. 똑같은 프린트인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품사조사만 했죠. 이번에는 전부 다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답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답지를 한 번 더 준비했으니까요. 그냥 답지도 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 얘네가 갖고 있는 답지랑 똑같은데 혹시나 해서 그냥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숙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가 이겁니다. 요거. 방금 말했다시피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품사만 쓰는 게 숙제였는데 이번에는 품사와 성분과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본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씁니다. 명사, 동사, 단사, 형용사, 명사, 전치사, 명사. 됐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끔 위에 문장 성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지. 형용사, 수식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쓰는 거야. 카모웨이는 작은 어촌이다. 어촌이다. 끊고 이탈리아에 있는. 선생님 얘가 형용사 수식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니은자가 지금 끝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지. 됐어요? 해석하는 법 다 알려줬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 완성하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쌤이 쓴 게요. 답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것만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성분에 대한 거를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성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모리는 주어는 붙었고요. 뭐뭐이다 여기 이다 있고요. 보어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작은 어촌. 형용사는 니은자 받침 끝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어떻습니까? 다 제가 이 형식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자습실 이동해서 단어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